오늘은 교단 분열과 새로운 교단의 탄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이제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교단들이 분열됐다가 다시 연합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하고 이제 성결교는 분열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로교는 성결교는 이제 두 개 교단으로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예성과 기성으로. 그런데 우리 그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뭐 한 150개에서 180개 사이의 교단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교단 같지 않은 교단들이 뭐 대부분 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한국교회 그 분열 현상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80개까지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대부분의 그 교단들이 보면 자기 집에다가 전화기 한 대 놓고 교단을 자칭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4년제 그 정규직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손을 꼽습니다. 8개 정도, 8개에서 10개 사이 안에 정규대학 정도의 이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교단에서 길러내는 그 목회자들의 수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단이 이제 분열되는, 장로교가 분열되는 이 현상들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이 폄하와 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배경하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교단이 주류 교단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교단들은 분열돼 나갔거나 지극히 군소 교단들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침례교회 일부는 굉장히 대교단인데도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례교가 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고신이 분열되는 과정, 그 다음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합동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교단 분열의 명분을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에큐메니컬 운동과는 관계없는 그런 비난과 비판이 한국교회 안에 퍼졌고, 또 이제 곧바로 우리는 이제 분단을 맞으면서 냉전 구조 안에 살았고 또 군사 독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인권 운동을 지원한다거나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공 딱지를 붙이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고, 또 이제 산업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 농촌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군사정권 하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좌파로 또 용공으로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대부분이 비난과 비판이 일상화되는 구조 하에서 그냥 생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돌이켜보고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그냥 귀에 들리는 거로 그냥 익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것이 올바른 현상인가, 앞으로 미래 사회, 세계화되는 이제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제 세계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이웃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열린 자세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경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10년, 20년대에 소위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한쪽 촉발점에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레시엄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신약학자이고요. 굉장히 좋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스턴 안에서 이제 근본주의 신학의 아이콘으로 이제 그렇게 존재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이 이제 현대 신학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제가 볼 때 이제 온건 노선인데 이쪽에선 굉장히 이제 좌경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프린스턴이 좌경화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물을 보는 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쓰게 되면 자기 왼쪽에 있는 건 다 좌경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왼편에 쓰게 되면 자기 오른편에 있는 것은 다 이제 우경화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좌냐 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보냐 보수냐를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이제 그런 담론은 없습니다. 모든 어떤 평가 기준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데 내 기준은 이거기 때문에 이쪽은 왼편이고 이쪽은 오른편이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수고 이게 진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담론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지금 거의 그러고 있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보수고 뭐를 기준으로 진보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도 없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제 보수 진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서 보수 진보 싸움이 일어나는 건 결국 성서의 권위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서 비평학을 이제 역사 비평학, 고등 비평학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박형령 박사가 보수 진보 기준을 이제 삼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면 그건 무조건 이제 진보, 자유주의 이런 것이 이제 성립화된 거죠. 그러나 칼 바르트 신학이 소개된 이후로 칼 바르트 신학은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보수주의거든요. 그런데 관점에서 보면 칼 바르트는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신학, 자유주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는 자기 기준이지 전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항상 어떤 논리를 펼 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분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첸을 따르던 분들이 이제 따라 나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교에서 선교사를 이제 계속 보내왔는데 이분들이 장로교 해외 선교 독립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목사 소속은 북장로교에다가 둔 거죠. 그러면서 선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근본주의, 분리주의 혹은 파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북장로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6년에 소위 정통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시엄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메이첸파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사들 입장에서 메이첸파 선교사 이분들은 이제 근본주의 분리주의자들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고신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레시엄 메이첸파 쪽 선교사님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본주의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 주류 쪽에서는 고신을 바라볼 때 미국 장로교에서 분열해 나간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고신 쪽 분들이 예쁘게 보이기가 어려운 거죠.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프린스톤에 1928년에 입학을 하는데 이제 그 메이첸을 이제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첸 박사가 29년에 웨스트민스터로 신학교를 분리해 나갈 때 이분이 이제 따라 나갑니다. 1931년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가 또 분열될 때에도 이분이 이제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 피콘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미국 사회가 이제 자꾸 작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냉전 논리, 그러니까 반공, 그 다음에 근본주의, 종말론 사상은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종말론이 참 묘하게도 세대주의하고 근본주의가 이제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본이 흐름에 대해서 통제하면 안 된다. 그런 철저한 이제 기업 자본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메이첸 박사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메이첸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원래 칼빈주의는 전천년설이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무천년설이고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천년왕국 사상을 숫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하죠. 칼 맥킨타이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선생이었던 메이첸을 공격하고 또 메이첸은 이제 흡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칼 맥킨타이어가 정죄를 하고 신학교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신학은 근본주의, 극우반공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이제 WCC가 1948년에 세워지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ICCC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만듭니다. 자기가 이제 WCC가 열리는 암스테르담에 가서 바로 그 옆에서 이제 ICCC를 만들고 이분은 그 WCC 총회가 열릴 때마다 찾아와서 피켓을 들고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WCC 안에서 이제 칼 맥킨타이어가 와서 이제 시위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그냥 문제는 이분이 1950년대 이제 ICCC가 미국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자꾸 고립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극우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 지성사회에서 복음주의가 완전히 이제 자꾸 이제 소수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주류의 큰 흐름으로 가지 않고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지성사회로부터 소외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복음주의자들이 칼 맥킨타이어와 선을 긋고요. 1940년대. 그래서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소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그 복음주의 협의회가 칼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와 선을 그으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NAE는 ICCC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칼 맥킨타이어는 계속해서 미국의 NAE를 공격합니다. 타협주의자다, 현대주의자들한테 신앙을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칼 맥킨타이어는 미국 복음주의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불러요. NAE를 신복음주의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거를 복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1942년도에 복음주의 협의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52년에 NAE 지부가 만들어집니다. 1952년에. 근데 이 NAE를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지부를 만드는 분들은 희한하게도 칼 맥킨타이어와 컨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와 컨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박형룡 박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박형룡 박사가 이제 근본주의자였고 메이첸의 제자였기 때문에 복음주의 협의회가 칼 맥킨타이어와 굉장히 이제 가깝게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박형룡 박사를 고문으로 세우고 NAE 한국 지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950년대 후반에 가면은 미국 NAE가 한국 NAE가 너무 ICCC와 밀착되어 있고 가까웠기 때문에 한국 지부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미국 NAE는 한국 NAE와 관계를 후반부에 가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NAE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제 헤럴드 오켄가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풀러 신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에 빌리 그레함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ICCC가 근본주의가 빌리 그레함을 또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이첸이라는 분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 이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북장로교와 이제 분립을 하면서 정통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을 세웠다는 것. 두 번째는 메이첸의 제자이면서 더 극우적인 입장을 취했던 칼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성경장로교회와 페이스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ICCC를 만들었고 1950년대 한국교회 분열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 분열에도 개입이 돼 있고 침례교 분열에도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 통합 분열한 후에도 개입을 했고, 합동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날 때 이분이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ICCC가 미국에서 고립이 되니까 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 분열되는 교단을 ICCC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고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열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NAE라는 조직이 미국에서 생겼다. 자, 그거를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자, 1950년대는 분열과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 장로교가 이제 분열되죠. 1952년도에 고신이 분열되고 1953년도에 기장이 분열되고 1959년에 통합과 합동이 분열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53년에 7월에 휴전을 하잖아요. 1952년, 53년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난지에 가서도 계속 싸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파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1959년이면 이 4.19가 터지는 바로 직전에 교회 통합과 합동이라는 대교단이 분열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사회 비극에 전혀 치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고 갈라놓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50년대 지속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9년에 가서 합동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고신 분열의 원인은 정확하게 신사참배의 문제였습니다. 기장 분열의 문제는 정확하게 신학적인 보수 진보 갈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9년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모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동 내부의 분열은 교권 싸움이죠. 우리가 한국교회사의 이제 분열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일반적으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자들이 글을 쓰게 되면 자기 교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심화되면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이 분열사를 공부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분열 당사자들의 기억과 기록을 증거 자료로 가져와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의 교단을 옹호하는 쪽으로 역사 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팩트가 뭐였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학적 가치가 더 우선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갖는 분열에 대한 이해는 왜곡되고 편향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감리교는 어떻게 분열을 했는가? 100% 교권 싸움이에요. 왜냐?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논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신학 똑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결국 교권 문제만 합니다. 주로 이 재건파와 복흥파의 싸움은, 재건파는 뭐냐 하면요, 재건으로 이북 출신들이에요. 복흥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이 이북 출신 미국 유학파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재건파가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재건파를 만들었고 선교사들은 재건파를 지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북 출신들이 교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권력을 유지해 가요. 그걸 우리가 이제 총리원이라고 부르는데, 감리교에서는 이 총의 본부를 총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원칙은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 서북 분들이 교권을 잡고 총리원칙이 되는 거고, 호헌이라는 개념은 헌법을 수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원칙 분들이 감독을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룰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제 4년제, 그럼 이거는 4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반대파에서는 헌법을 지킨다, 그래서 호헌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감리교는 이제 서클이 있습니다. 그 서클별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결교는 1961년에 기성과 예성으로 갈라지는데요. 기독교 성결교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예수교 성결교는 이제 안양신학대학이죠. 안양에 있는 두 개 교단으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얘기했던 그 ICCC 개입이 일어나는데요. 침례교는 그 선교사가 이제 지지하는 비주류와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던 주류 그룹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단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포항총회, 대전총회. 여기에 또 이제 ICCC가 개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합쳐요. 침례교는 합칩니다. 감리교도 합칩니다. 성결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사렛 교단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이거는 분열해서 생긴 게 아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분열할 수 있었던 내적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지역 분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학에 대해서 거의 맹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하에서 해외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단절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적 대화와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제시대에 다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복음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선교부를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입장이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적 입장이 주류죠. 그런데 후반대에 가서는 이 근본주의가 이제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서 비평학과 연구방법론을 유학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과 비서북의 갈등이 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신학적 폐쇄성을 가져왔고요. 1930년대부터 교권주의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신앙운동과 사회참여운동이 이제 억압되고요. 교권주의가 자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운동이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라든지 이용도의 신비주의라든지
소중파운동, 또 이제 사회 참여하려는 적극신앙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자라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남쪽에 있었던 교단이 이제 환원이 되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로 1946년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걸 환원이라 그래요. 이제 교단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조선신학교를 총회 지경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이미 남부회를 주도했던 그룹들이 이제 조선신학교를 총회신학교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반발해서 옥중 성도들은 고신을 만든 거고, 월남 성도들은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청룡 박사가 세운 남산 장신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신은 왜 싫어할까요? 고신은 아까 얘기했던 메이첸파 선교사들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신은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선교사들은 막강한 그 선교비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1950년대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무기 생산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발전합니다. 이걸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도 막강한 선교비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선교 정책을 세우는 것, 신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다 선교사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럼 고신의 분열을 봅시다. 자, 고려신학교가 1946년에 세워졌어요. 자, 옥중 성도들은 자, 교회 재건 원칙을 요구했죠. 그걸 종합하면 참배자들은 회개하고 자숙해라.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들의 영적 권위를 이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그러니까 교단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수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게 강하니까 현재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옥중 성도들의 입장이었죠. 왜? 옥중 성도들이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해줬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신사참배를 했던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주도하지 말고 좀 그 회개하고 참회하는 진실한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역사는 굉장히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대는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요. 또 전쟁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걸 양분화하잖아요. 전쟁하는데 중립하면은요 양쪽에서 욕먹어요. 이제 경남노예로 가봅시다. 이쪽은요 가장 강력한 신사참배 반대자들 그룹이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도 이제 옥중 성도지만 또 주기철 목사님도 경남 사람이고, 애양원에 가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도 경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남 안에는 신사참배를 가장 악질적으로 주도했던 김길창 목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신사참배자와 끝까지 저항했던 두 그룹이 경남노예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선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남노예 교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옥중 성도들의 자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회개해라 말아라 하느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 성도들은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그럼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교장을 박윤선 목사로 세웠고, 이사장은 한상동 목사가 되셨고, 한구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메이첸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상동, 김길창 이 두 계파가 경남노예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길창계 쪽에서 우리 그럼 고신 인준 안 할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내용인즉슨 기존 교회를 전부 거짓 교회라고 그러면 당신들만 옳으냐, 그리고 메이첸파와 선교사와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장로교 선교부와 분열된다. 그러니까 주류 장로교와 손을 잡아야지 왜 메이첸파하고 손을 잡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경남노예 교권이
이 옥중성도가 세운 고신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김길창의 과거를 캐내기 하는 겁니다. 김길창 목사가 미소기바라에 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김길창의 과거 친일 행적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신학교가 1947년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교인들은 당연히 옥중성도들을 더 존중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권은 이제 김길창 목사 쪽이 여전히 경남로의 교권은 잡고 있는 거죠. 고려신학교 입장에서는 그 전국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박형룡 박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주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박형룡 박사를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보수적인 학생들, 이북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전부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박형룡을 따라서. 문제는 박형룡 박사와 한상동 목사 사이에 이제 이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장로교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보수적 신학교를 운영한다. 자, 이것이 박형룡 박사의 꿈이고 또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 성도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박형룡 박사에게 아니 왜 당신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신학교를 선교사들하고 세워야지 왜 부산에 가가지고 그 좁은 데서 메이첸파 선교사들하고 지금 미국 장로교가 사이가 안 좋은데 왜 당신 거기 가서 일하시느냐? 올라와.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상동 목사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한상동 목사님은 부산에서 이 옥중성도의 그 순교 정통을 잇는 고려신학교 유지하겠다. 아니 우리는 이제 서울 안 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메이첸 선교사 입장에서도 아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신 쪽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간다. 총회와 단절되더라도 간다는 것이 사실은 그 옥중 성도들의 입장에 원칙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형룡 교수가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고신 입장이 더 어려워진 거죠. 고신은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고 한다. 너무 심각하게 신사참배 행위를 정죄해서 선의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고시는 소수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된다. 자,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면서 오직 했으면 박형룡 박사가 고신을 떠나냐 이러면서 고신이 굉장히 이제 여론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고신에 있었던 50명의 신학생들이 이탈을 해서 박형룡 박사를 따라서 또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34회 총회, 세문안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고려신학교에 더 이상 학생을 추천하지 마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목사를 이제 좀 해외 유학을 보내고 이제 좀 정리하자. 조선신학교를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1948년도에 고려신학교도 좀 정리하고 조선신학교도 정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거는 박형룡 박사가 세우는 남산신학교로 몰아가자는 분위기가 이미 1948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 대후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성장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48년 세문안교회 총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남노회가 힘을 얻어서 고신을 인준하지 않겠다. 우리 노회가 세운 학교니까 이 노회가 고신을 인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상동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김길창 목사를 우리 제명합시다.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김길창 목사가 이제 제명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김길창 계열에서 노회를 분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경남노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김길창계의 경남노회와 한상동계의 경남법통노회로 갈라집니다. 자,
어떤 법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경남 법통노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1950년 4월에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김길창계 노회에서도 총대가 올라왔고 명단이 한상록 목사 쪽에서도 총대가 올라왔습니다. 둘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총대 명단이 결정돼야 투표를 하는데 총대 명단을 결정할 수 없죠.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정회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에 6.25 전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적 비극이 올 때는 꼭 교회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4.19 터지기 전에 통합합동 분열되죠. 6.25 터지기 바로 2주 전에 경남노회 분열이 일어나죠. 그 다음 51년에 이제 대구에서 피난지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에 이제 총대들이 김길창 측에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이 배후에 어떤 선교사들의 입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이첸파 쪽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신이 1952년 독자적인 총노회를 조직을 하고 진주에서 고신교단이 분립을 하게 됩니다. 김길창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저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김길창을 택하고 추록성도를 배제했다. 이렇게 고신 측 입장에서는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총회 측에서는 추록성도들이 너무나 배타적이다.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총회와 아무 상관없는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리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사실은 이게 고신이 분열되기 전에 재건파라는 교회가 먼저 분열됩니다. 이 재건파는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김문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재건파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최덕지 목사와 주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로 이제 이쪽 분단이 되니까 북쪽에 있는 재건파가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재건총회를 만들고 기독교 장로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신학교는 이제 1940년에 세워졌고 1946년에 총회 지경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1947년 어간에 조선신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51명의 신학생들이 김재준 교수가 자유주의를 가르친다고 진정서를 써갖고 총회에다가 투서를 합니다.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북에서 내려온 신학생들과 또 남장로교 계통에서 신학을 이제 형성한 두 그룹의 학생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총에다가 이제 보소를 하고 보수 정통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권을 강화해서 평양 장로교 신학교 전통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수서를 51명이 이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는 박청룡 교수로 하여금 박청룡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35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거죠, 지금. 김재준 목사는 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나는 고등비평을 쓰는 거고 교회 과학의 문제까지 영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입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고등비평을 쓴다? 이건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성창근 목사님이 계속 권유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지 이걸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냐. 지나가야 되는 문제다. 근데 김재준 목사가 근본주의는 자유주의보다 더 나쁘다. 그러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또. 김재준을 제소한 신학생들인데 이분들이 훗날 다수가 합동 측으로 갑니다. 이분들이 NAE라는 조직을 만드는 주류입니다. 이분들 중에 몇 명은 사실 통합 측에 남아요. 통합 측에 했던 이 총회가 김재준 교수의 진술을 비판하고 조선신학교 교수진을 총퇴진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투표를 하는데
부교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북분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총회 안에는 김재준을 보호하는 절반의 세력과 김재준을 반대하는 절반의 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때는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절충안을 만든 게 김재준 교수를 1년간 미국에 유학을 보내자, 그리고 교수진을 새로 짜자. 그러면서 짠 게 박형령, 명신홍, 김진홍, 신문태, 이제 이런 분들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로 그렇게 정하죠. 여기서 서고도라는 분은 캐나다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박형령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신학교 출신의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로 신학교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죠. 조선신학교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48년에 남산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웁니다. 박형령 목사가 이제 교장이 되고요.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세운 지 2달 만에 졸업생을 배출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박형령 박사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조선신학교에서 배웠다가 고려신학교에 가서 조금 배웠다가 이제 장로회 신학교에 왔잖아요. 아무튼 이분들 해수로 3년이 지났어요. 졸업을 시킨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남산 이 장로회 신학교도 총회 지경으로 가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신학교도 총회 신학교요. 남산의 장로교 신학교도 총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950년 4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자, 두 학교를 없애고 총회 신학교를 만든다. 이걸 결정을 합니다. 결론은 조선신학교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1951년 대구에서 열린 피난지 총회에서 이제 결정합니다. 우리는 총회 신학교를 세운다. 2개의 지경학교는 문 닫는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남산에 있었던 신학교의 모습인데요. 이게 조선신공 별관자리입니다. 장의자를 놓고 책상이 없으니까 가방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노트에다가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신학 교재도 없었고요. 선교사든지 아무튼 이런 신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다 받아 적는 거, 그게 공부였습니다. 1960년에 이쪽에 그 국회의사당 자리가 이제 들어서요. 서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 환의 돈을 받고 이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제 그때 교단 분열에서 막 싸움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다 넘겨주고 대광학교로 이제 임시 교사를 만듭니다. 통합측이. 그리고 미국 국장로교가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에 땅을 사가지고 장신대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신대는 맥킨타이어가 주는 돈, ICCC 돈을 받아서 건물을 이제 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신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대구에서 총회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을 누굴 세웠습니까? 담부열, 이분이 이제 캠벨, 아치발드 캠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훗날 계명대학교 총장이 되는 분. 대구에 있는 이제 서문교회에서 신학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권세월 목사님은 신약을 가르쳤고, 박형령 박사는 이제 변증학이라 그러지, 일종의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김치선 목사도 아마 이제 성서 쪽을 한 것 같고, 대한신학교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신학교가 야간신학교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대한신학교, 야간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또 하나의 교단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선 목사가 운영하는 대한신학교를 우리 총회 야간신학교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선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고 장신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이 그걸 운영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총회가 할 수 없이 1954년에 총회 야간신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의 출발입니다. 1954년도.
1959년에 교단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 총회 야간신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신명 목사로 하여금 총회 야간신학교를 잘 유지하도록, 운영하도록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신명 목사님이 그 학교를 이제 세문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신학교를 운영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문안 신학교라는 말도 나왔고,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신설동에 자리를 구입을 해서 거기 학교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신설동 야간학교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 영안동에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걸 땅을 구입한 겁니다. 다시는 정식 대학인가를 이제 받고 학교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합동 측으로 나간 총회 야간 신학교는 이제 무슨 학교가 되느냐? 그게 칼빈 신학교가 됩니다. 칼빈 신학교는 이제 야간 신학교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칼빈 대학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1951년에 이제 총회 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죠. 자, 조선 신학교가 이제 불복합니다. 일단은 법과 순서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을 고치려면은 일단 총회가 과반수가 나오더라도 노회에 가서 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수의 과정이라는 건 각 모든 노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노회가 지지를 해야 총회 헌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선신학교가 총회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구조상 아니 총회가 결정했으면 된 거지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 불법입니다. 김재준 교수를 그 다음 해에 제명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겠다. 자, 이거는 48년에는 고신에게는 학생들 추천서 써주지 마라 결정했죠. 지금은 이제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안수 안 주겠다. 그러면 조선신학교 졸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총회신학교로 인준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안수를 안 주겠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조선신학교 출신들은 총회신학교로 와라 뭐 이제 이 소리가 되는 건데 아무튼 투표를 했는데 8표 차이로 김재준 교수 제명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선교사가 13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총대가 111명 중에 선교사가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배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선교사들의 캐스팅 보트가 이제 거의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경기노회에서는 아니 김재준 목사 우리는 제명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김재준 목사직을 제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3년에 조선신학교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최종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선교사의 돈과 보수 신학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당시에 보수적 분위기에서 조선신학교의 신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학이었다.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이제 하겠는데, 조선신학교를 몰아내는 과정은 너무 좀 프로세스가 법과 원칙은 안 지켰다. 이런 문제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선신학교에 긍정적인 점은 없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선교사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할 때죠. 그다음에 이제 서부 분들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선신학교가 주체성을 가지고 선교사로부터 뭔가 독립하려는 주체적인 측면을 세웠던 것.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인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경진 목사님, 네. 한경진 목사님이고 여기 계신 분 이제 권세열 킨슬러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구락부를 세워가지고요. 일제시대에도 일제시대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길에서 막 아이들이 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고 초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락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 구락부가
전국적으로 한 1,500개가 굴러갔어요. 1,500개가 굴러갔고 성경구락부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구락부가 그 힘든 시대에 그 비정규 교육이지만 대안교육의 일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경구락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 전쟁이 터지니까 또 아무 교육을 못 하잖아요. 이때 교회마다 전부 성경구락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성경구락부에 4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뭐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자, 이것을 이분이 성경학자니까 모토로 해서 교육을 세웠는데 그래서 뭘 교육한다? 지식 공부를 시킨다. 두 번째는 체력, 건강을 교육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교육한다. 네 번째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 전인적인 교육이 바로 이거다라고 뽑아내서 그 4가지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모토를 세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킨슬러 목사님의 성경 연구는 정말 깊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헬라어로 일평생 동안 성경을 180번 읽었어요. 헬라어 성경에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몇 월 며칠 이걸 다 쓰셨답니다. 근데 3권의 헬라어 성경이 남았는데 유품으로 거기에 보면 다 더해보니까 180회 헬라어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게일슨 박사인데 1960년에 장신대 이제 광장동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학장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김치선 목사예요. 네, 김치선 목사. 그리고 이 김치선 목사가 이제 합동축으로 가는데 합동축에서 또 분열을 합니다. ICCC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신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캠벨 반부열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기독교 장로회는 이제 분열된 후에 53년 분열된 후에 어떻게 입장을 정했는가? 조선신학교의 교육 이념은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세계교회의 각양 신학사상을 강의하겠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겠다. 에큐메니칼 정신에 동조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신학교는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딱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 조선신학교가 이렇게 이제 교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고, 선교사들은 조선신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죠. 조선신학교는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입장을 처음부터 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북에 있었던 월남 성도들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북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북 노회입니다. 이북 노회. 여러분 장로교 원칙은 무지역 노회라는 건 없어요. 세 지역에 기반을 해서 총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분단이 되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총대를 수를 보내도록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과대표예요. 과대표. 대표할 수 있는 수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이북노예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교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해 줬냐? 선교사들이 결정해 준 거예요. 이북노예가 교권을 잡게 된 그 배경에 사실은 선교사들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은 54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캐나다 선교부와 계속 협조하는 관계로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통합과 합동의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통합과 합동 분열은 3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에큐메니칼파와
반에큐메니칼파 사이에 대립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박형룡 박사가 3천만 원의 그 학교 공금을 그 행정잘못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노회 안에서 총대를 뽑는데 이 총대를 뽑는데 부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반에큐메니칼 사이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큐메니칼 쪽에서 서서히 이제 힘을 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954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고 안광국 목사님이 이제 총무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NAE를 만드셨던 분들이 사실은 박정룡 박사를 앞에 내세워서 거의 이제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54년도에 한경직과 이제 안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에큐메니칼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또 1954년에 WCC 총회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에큐메니칼을 공격하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논쟁이 시작되는 배후에는 그런 순수하게 신학 논쟁이 아니라 이거는 교권과 얽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박형룡 박사가 3천만 원을 날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 싸움을 신학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도덕적이고 행정적 실수의 문제에서 비롯된 건데 박형룡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세력들이 이제 보수 정통주의를 쳐내고 신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 싸움으로 이걸 국면을 이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를 복귀시키는 운동이 시작이 돼요. 박형룡 박사가 물러나게 되면은 신학교 장악이 불가능해집니다. 신학교를 뺏기게 되면 교권이 위험해집니다. 왜냐? 여러분 신학교에는 뭐가 오냐 하면요. 신학교에는 미국 장로교로부터 엄청난 선교 지원비가 와요. 두 번째로는 신학교를 장악을 해야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학의 흐름을 주도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러진 학생들, 여기서 졸업하는 목사들이 교권의 지지자로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를 다시 그 신학교의 교장으로 복권시켜야 되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노회에서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는 NAE파 총대가 많이 뽑혀야 총회에 가서 박형룡 박사 복권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로. 그러니까 모든 노회에서 에큐메니칼, NA 둘로 쪼개져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싸움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박형룡 박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다수 총대를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상대방을 이제 악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에큐메니칼은 용공이고 신신학이고 교단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세계 통일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큐메니칼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 에큐메니칼 정치 세력을 이제 예를 들면은 투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 자체가 신학 싸움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정치적인 파워에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에큐메니칼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배워야 돼요. 어떤 교단이나 집단의 목표를 정할 때는 파지티브한 걸 정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반대한다, 어느 것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게 잘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의 정체성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 싸움에서 비롯된 신학적 싸움이
교단의 하나의 방향으로 체질화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노회에서 부정 개표가 일어납니다. 거죠. 이게 이제 발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일어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통합 측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박정영 박사의 3천만 원 사건이 교단 분열의 근본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통합 측 입장이에요.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그거는 사이드 이슈고, 자, 에큐메니칼과 반에큐메니칼 신학 싸움이 주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합동 측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프로세서를 쫙 더듬어 가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뭐를 배워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WCC 1차 창립총회가 열릴 때 이제 NCC에서는 이제 김관식 목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김관식 목사는 이제 장로교 목사였죠. 그 다음에 조선교단의 또 이제 대표자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WCC의 이제 창립회원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차 WCC 총회가 열릴 때 김현정, 명신홍, 유호준 세 분이 가게 되는데, 유호준 목사는 이제 NCC 총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불러요. 유호준 목사를 부릅니다. 당신 가가지고 절대로 그 공산주의하고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라. 그 조건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현정 목사와 명신홍이 목사가 가는데, 김현정 목사는 에큐메니칼 쪽 사람이에요. 근데 명신홍 목사님은 NAE 쪽 사람입니다. 명신홍 목사님이 갈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 쪽에서 대통령이 WCC 총대로 가는 걸 여권을 안 만들어줬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ICCC 쪽 모임에는 대표를 내보내주고, 이쪽에는 한경직 목사님은 못 나가게 막은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그 이북 라인을 싫어합니다. 서북 라인은 안창호, 흥사단 계열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북 라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안창호의 흥사단과 이승만의 동지회는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남한 안에서 흥사단 계열의 정치 세력은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동지회 계열 혹은 YMCA 계열 쪽 사람들만 이승만 박사 밑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윤정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한국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를 보면 그 서북청년단 이야기가 나와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물론 이북에서 뭐 집도 뺏기고 가족도 잃고 뭔지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산 정권에 대한 이제 원한이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 남한에서 생존하려면 더 반공을 얘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이상 반공을 얘기해야 빨갱이로 몰리지 않고 남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말로 38 따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38선을 넘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공을 해야 되고 이승만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죠. 좌우 대립 투쟁을 할 때 서북 청년단이 이제 전면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 제주도 문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서북 청년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 이승만 박사가 서북 청년단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정부 수립된 후 몇 달 후에 서북 청년단을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조선경비사관학교에 5기, 8기에 이 서북 청년단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사 정변을 일으킬 때 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경비사관학교 7기는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전해서
박정희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래 이승만 대통령 당시만 해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제당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서북 청년단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승만은 WCC를 안 좋아하게 되는 것이 WCC가 휴전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북진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련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어떻게 북한을 통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상 미군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게 됐고, 유럽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은 휴전으로 가는 거죠. 이승만 박사는 메이첸파 쪽에서 온 선교사들을 이제 가깝게 지냈고,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WCC가 용공 혐의가 있다더라, 조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54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WCC 총회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이제 명신홍 목사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김현정 명신홍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쪽은 WCC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쪽은 WCC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박형룡을 중심으로 한 NAE 그룹과 한경직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그룹이 서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1954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총회는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를 만듭니다. 8명으로 만드는데 박형룡 박사를 이제 대표로 하는 4분, 한경직 목사를 대표로 하는 4분, 이렇게 8분이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957년 이런 보고서를 만듭니다. 자,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말로 우주 혹은 한집이라는 뜻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지도자 중에 2가지 사상 조류가 있는데, 1. 전 교파를 합동하여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와 2. 교회 간 친선과 사업연합을 목표로 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회의 태도, 8명 위원회가 일종의 타협안을 가져온 거예요. 타협안을. 첫 번째,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참가한다. 그러니까 WCC 참가한다 결론한 겁니다. 단서는 뭐라고 달았냐면, WCC가 단일교회 운동을 하면 우리 교단은 탈퇴한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양쪽이 합의한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안을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 WCC는 단일교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일교회를 만들 수도 없어요. 교단이 300교단이 넘는 그 교회가 연합회, 협의체 기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의 교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단일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양보를 한 거죠, 이쪽에서. 그래, 단일교회 하면 우리가 탈퇴하자. 이쪽은 그래,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그냥 하자. 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 끝났어요. 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WCC 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김재준 교수를 제소했던 51명의 학생들의 다수와 여신학생 10명이 합쳐져서 고분 신앙동지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신앙동지회가 미국의 NAE와 접촉을 해서 한국 지부를 만들어요. 이게 1952년 7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이죠. 전쟁통에. 왜냐하면 NAE 쪽으로부터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박형룡 박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상당한 교권으로 등장을 해서 1958년에는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석이 모든 임원이 NAE 임원이 됩니다. 이 NAE 지도부 중에 일부가 ICCC 칼 맥킨타이어와 접촉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맥킨타이어가 주장하는 그 반 WCC 운동의 이론을 이분들이 가져다가 이제 한국에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순이에요. 미국의 NAE는 기본적으로 ICCC와는 관계를 안 한다고 결정을 하고 NAE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의 NAE의 일부는 비밀리에 ICCC와 접촉을 하면서
ICCC 운동을 한국에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모순적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신신학 용공 단일교회 논쟁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WCC 헌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WCC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공동으로 완수하는 교회들의 친교다. 친교라고 되어 있어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단을 깨뜨리고 단일교회로 간다는 건 전제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의 교단을 유지하면서 펠로우십을 갖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펠로우십을 갖는 한계는 어디까지냐?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만이 WCC 회원이 될 수 있고, 자, 그 교회들의 친교가 WCC의 목적이지 단일교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격이 굉장히 사실은 악의적인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공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 났을 때 제일 먼저 유엔군 참전을 요청한 게 WCC입니다. WCC는 한국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를 용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956년 NAE가 전국 목사 기도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죠. 이분들이 이제 교권으로 등장한 거예요. ICC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고요. 자, 1948년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모였던 WCC 창립총회입니다. 이거는 그 옆에서 이제 ICCC가 이제 창립총회를 하는 겁니다. WCC를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맥킨타이어가. 맥킨타이어는 이제 매번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그 사회주의권 목사가 온다 그러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 들여놔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카시즘이 이제 불 때인데 일종의 기독교 안에 메카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박홍영 교장의 이제 3천만 원 사건 봅시다. 미국 선교부가 장로회 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3만 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불이 지금 이제 장로회 신학교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형룡 교장이 대학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문교부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아야 돼. 왜? 지금 한국신학대학은 조선신학교가 한국신학대학이 됐고 한국신학교는 대학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회 신학교는 대학 인가도 못 받냐,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박정영 교장이 대학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산에 있는 그 별관 가지고는 절대로 대학 인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캠퍼스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를 살 돈이 없잖아요.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방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형룡 박사를 접근해 갖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적산을 불화받게 해줄 테니까 로비 자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박형룡 교장이 공금을 집행하려면 이사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예산이 아니에요. 학교 지원비로 받는 미국 선교부 돈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됩니다. 이사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사회 안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를 대표하는 실행이사가 있는데 그 실행이사가 바로 킨슬러였어요. 이 권세열 목사였습니다. 교수면서 미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오케이를 해야만 이게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박정영 교장이 그 돈을 성큼성큼 내줘버린 겁니다. 사기꾼에게. 이 사기꾼은 돈을 받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죠. 기본적으로 돈을 내준 것도 불법이고 로비를 하라고 돈을 준 것도 신학교 교장이 할 일은 아닌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다 걸렸습니다. 행정 무능과 실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고 당신 교장 사임해라. 그리고 공금 잃어버린 거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해라.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집도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마련해 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100%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NA 쪽 사람들이 박정영을 이제 변호하고 나온 겁니다. 교장 사임할 필요 없다. 뭘 잘못했나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사택 매각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박정영 교장을 옹호하고 나오면서 이 도덕적 약점을 신학의 문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정영 박사의 후퇴는 보수 정통의 후퇴고 박정영을 물러가라는 것은 보수 정통을 물러가라고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에큐메니칼을 공격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박형룡 박사가 이제 태도가 이때 바뀐 거죠. 김윤국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 장신대에서 이제 교수도 하셨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그때 박형룡 교수가 NA 쪽 사람을 데려다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을 비난하는 강연을 계속 시켰고, 교수와 학생들이 단결해서 학교를 지키자. 외부 세력들의 공격에 학교를 지키자.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국 교수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전부 교수들 전체의 행정 잘못이냐, 교수와 학교를 지키는 것으로 몰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윤국 교수가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안 해버려서 저항을 했습니다. 수업 안 하겠다. 그리고 저항을 했습니다. 젊은 교수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사회 쪽에서 김윤국 교수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징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미국 실행위원회 대표였던 킨슬러 목사가 김윤국을 찾아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부당하다. 이거는 박형룡 교장의 잘못인데 왜 교수들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나가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박형룡 교장의 사표를 수리합니다. 박형룡 교장의 이사회가 수리하고 명예교장직을 줍니다. 이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NA 이쪽에서는 그래서 박 박사의 복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마다 총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에큐메니칼 측을 용공신신학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박형룡 박사도 WCC 비판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57년에 합의한 다음에는 조용했어요. 합의한 다음에는. 근데 58년에 와서 본인의 교장직 퇴임이 결정된 다음에는 이제 WCC 비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WCC는 자유주의자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그리고 초교파로 단일교회를 가려고 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다시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 입장이 자기 교장직이 결정되기 전에 했으면 이게 신학의 문제잖아요. 근데 자기 교장직이 결정 난 다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통합 측에서는 3천만 원 사건 이후 조건 유지를 위해서 NA가 악의적으로 에큐메니칼 공격했다. 그렇게 보는 거고, 합동 측은 우리가 보수 정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박형룡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난 거다. 이게 결국엔 에큐메니칼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합동 측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WC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WCC는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한국 국내 문제에. 한국 국내 문제 싸움을 알지도 못했고 개입한 적도 없는데 이게 왜 WCC 문제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큐메니칼 신학 논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이제 3가지로 지적을 하는데요. 주장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는 WCC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도자 몇 명 정도, 미국 선교사 몇 명 정도 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박형룡 박사조차도 WCC가 뭔지가 몰라요. 그래서 글을 써놓은 거 보면 Faith and Order, Faith and Order가 신앙과 직제입니다. 이 order라는 게 직제, 미니스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신앙과 질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Faith and Order의 뜻도 모르는 분이 WCC의 에큐메니칼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통합은 그래 WCC 문제 때문에 합동하고 갈라진 건 우리가 WCC 탈퇴할게. 그리고 WCC 탈퇴를 결정합니다. 59년도에. 10년 동안 WCC 활동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선교부도 끊어라, NCC도 탈퇴하라. 근데 한국교회가 뭘로 먹고 사는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부하고 관계 끊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후원이 어디서 오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죠. 세 번째, 박형룡 교장이 정치적 태도가 이제 변했다는 거. 조금 앞에 얘기했죠. 이 3가지 이유를 가만히 볼 때 이게 정말 신학을 알고 그 신학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자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갈라진 것은 간단합니다. 박형룡 라인, 한경직 라인으로 섰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쪽으로 교인들은 갈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NA면 NA이고 우리 목사님이 에큐메니칼이면 에큐메니칼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단이 쫙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1900, 김효나라고 하는 합동측 교수님인데 총신 90년사를 썼는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59년 봄 경북노회는 이때 NA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표를 잠식하기 위해 WCC 용공 문제를 들고 일어나 이를 최대 무기로 삼았다. 그들을 아예 신신하기요 용공주의자로 몰아보였다. 이거 이제 합동측의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 글에 굉장히 양심적으로 쓴 거죠.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성만찬을 띄고 예배를 같이 했던 형제를 그 싸움한다고 빨갱이로 몰고 신신학으로 몰고 용공으로 몰면 이게 참 이게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모든 노예가 둘로 갈라져서 이 않아야 될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들이 많이 상해하죠. 감정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합니다. 이때 경기노회가 28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대 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거기 28표면 막강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노회 싸움이 이제 제일 치열하게 전개된 겁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경기노회가 서울노회입니다. 그런데 NAE가 압승을 했습니다. 18표를 얻었고요. 강신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노회의 이제 에큐메니칼파는 10표를 얻었습니다. 자, 18대 10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NAE 측에 굉장히 이제 핵심 분이에요. 교단의 이제 교육부장도 하신 굉장히 큰 어른인데 이 어른이 왜 내가 떨어졌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걸 임원들끼리 남아가 투표를 해보니까 개표 부정이 확인된 겁니다. 구태의대 사람들이 떨어진 거죠. 자, 이 사실을 에큐메니칼 측 총대들이 아는 거죠.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임시노회에서 재선거를 하자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법은요, 정기노회에서만 총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은. 임시노회에서는 총대 투표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에큐메니칼 측에서도. 근데 아무튼 이 판을 뒤집어야 되니까. 아무튼 임시노회 가서 선거를 다시 하자고 요청을 했고 NAE 쪽에서도 그럽시다 그러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당일날에는 NAE 총대들이 안 왔습니다. 왜? 우리는 정기노회에서 결정된 18대 10표를 그냥 올릴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냥 안 와버린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야근 수를 쓴 거죠. 사실 이거는 부정을 했으면 사실은 재검표를 해서 거기서 나온 표를 갖고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 일어난 거니까 그날 투표한 거를 재검표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NA 측에서는 임시노회에서 재선거하자고 합의해놓고 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측에서는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26대 2라고 하는 총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정기노회 총대 명단, 임시노회 총대 명단, 이 두 가지가 총회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총회 서기가 사전에 이걸 조율을 해야 됩니다. 총대를 확인하고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임원이 NA 쪽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경기노회에서 올라온 두 사람의 명단을 그냥 총회에서 싸움 붙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붙이자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59년 대전에서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불법이었어요. 원래는 44회 총회는 세문안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전으로 옮겼어요. 왜? 세문안교회는 강신명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쪽 교회를 가서 투표를 하면 우리가 불리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임원회에서 NA 측 목사님이 목회하는 대전의 교회로 중앙교회로 총회 장소를 변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지난번 합의사항을 또 무시해 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나갑시다. 투표했어요. 임시노예 걸, 정기노예 총대를 임시노예 걸 받을 거냐, 정기노예 걸 받을 거냐. 바꿔 얘기하면 NAE 쪽 걸 받을 거냐, 에큐메니칼 쪽 받을 거냐. 자, 어떻게 할 거냐.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당연히 NAE가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표를 보세요. 124대 119로 임시노예가 승리를 해버립니다. 비권표 5표 나왔고, 여기도 뭐가 작용했을까요? 저는 선교사 표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선교사들은 에큐메니칼 쪽을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으면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NAE가 승복을 안 하는 겁니다. 총회를 불법으로 정회를 해버려요. 그 총회를 불법으로 정회를 하고 정기노회를 다시 열어서 총대 명단을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노회 총회장이 그걸 빵빵빵 쳐버린 겁니다. 이런 불법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죠. 불법 임원 불신임안을 이제 결의하고 자기들끼리 그날로 149명의 총대와 선교사가 상경을 해서 연동교회에 와서 총회를 속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총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NA 쪽 분들은 11월 달에 2달 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동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동과 승동으로 교단이 쪼개진 겁니다. 승동 측의 과오도 있고 연동 측의 과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승동 측의 과오는 한 5가지를 제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장소를 변경했고 총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고, 투표를 결과를 했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불복했어요.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교권을 악용해서 좌파에 유리하게 회의를 진행했고, 비신사적으로 용공시비란 것 등입니다. 연동 측의 과오는 임시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건 이제 비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기노회에서 나온 명단을 재개표를 해서, 재검표를 해서 그거를 올렸으면 뭔가 합의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에큐메니칼 측도 나름대로 이 판을 뒤집어 엎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총회에서 서둘러서, 물론 대화는 안 됐지만 올라와서 연동 측을 먼저 조직한 것, 이거는 연동 측이 좀 약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라졌어요. 선교사들은 갈라진 두 개를 이제 합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합쳐지지 않았어요. 자, 제가 언젠가 그 합동 측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그 장로교 교단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거냐 하는 모임으로 의논하는 모임에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했죠.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합동 측에서는 교권과 신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권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권 싸움과 신학 싸움이 분리돼서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맞다고 끄떡끄떡 했어요. 근데 이 통합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권과 신학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반드시 한 사람이 같은 신학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신학이 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교권을 위해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과 교권의 문제가 그렇게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 분열의 과정은 항상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고신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고신이 메이첸파가 싫었기 때문에 고신을 안 받은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줬고, 두 번째로 조선신학교를 쳐낼 때도 선교사들이 박형룡을 지지했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조신을 쳐낸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 통합합동 분열의 뒤에도 선교사들이 에큐메니칼을 지지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다고, 선교사를 나쁘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표 차이가 5표 차이밖에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총회에서 NA와 에큐메니칼 표를 놓고 투표할 때 그게 5표 차로 이긴 거거든요. 에큐메니칼 쪽이. 그래서 NA가 승복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선교사들이요 조작한 거다 그러고 이제 승복을 안 한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고 조선신학교를 몰아낼 때 8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박형룡을 지지해 줬을 때 8표 차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교사들이 지지해 줘서 5표 차로 이긴 거는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왜 조선신학교를 몰아낼 때 선교사들이 박형룡 박사 지지해 갖고 해준 거는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끝났어요. 그래서 상황 끝. 선교사들이 에큐메니칼 지지해서 우리가 졌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막 화를 내시는 건데 사실은 박형룡 박사를 지지해서 세운 것도 선교사예요. 네.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분열의 뒤에는 또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만큼 선교사들이 막강한 거예요. 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한국 교회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전쟁통에. 이분들은 돈을 갖고. 그러면 왜 선교사님들이 에큐메니칼 쪽으로 지지를 했을까? 그 당시 미국 장로교회는요, 1950년대 후반에 세계 교회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에큐메니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해가는 것이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 장로교, 미국 교회가 WCC 예산의 70%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교회는 초토화됐으니까 전쟁으로. 미국 교회만이 재정이 막강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미국 장로교회였고 미국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주류가 에큐메니칼로 전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 전환이 된 겁니다. 사실은 박형룡 박사님은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겠죠. 처음에는 본인을 밀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근본주의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에서. 자, 이게 이제 분열총회고요. 정회하자고 이제 땅땅땅 치니까 이제 임원들을 불신임하겠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한 거고 또 경찰들이 와서 싸움을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동교회로 올라온 이제 에큐메니칼 쪽은 총회를 속개를 했고 또 NA 쪽 분들은 60년 11월에 승동교회에 모여서 합동총회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합동총회가 아닙니다. 승동총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신대와 이제 총신대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남산에 있었던 학교는 정부에 매각을 하고 2,400만 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큐메니칼 쪽 분들은 대광학교로 이제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학교 기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NA 쪽 학생들이 그걸 막아요. 학교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합작부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이쪽 에큐메니칼 쪽에 가서 이걸 사라고 그렇게 이제 비밀리에 로비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는 학적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적부가 있어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걸 살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을 또 40만 환을 달라고 하는데 이 40만 환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학적부를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샀습니다. 그런데 박창환 교수님이 그 당시에 7만 환이라는 사채를 얻어가지고 이 합적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적부가 지금은 통합 측에 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박창환 교수님은 이 그 사채를 갚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집을 팔아요. 희생을 한 거죠, 자기. 그리고 학교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제 법정 소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승동측 분들이 이제 이사들을 법원에 이제 고소를 해서 이사회를 하지 못하도록 고소를 하는데 패소를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합동 시신학 단일교회라는 그 비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후에 총회만 분열된 게 아니고요. 신학교도 분열되죠. 그 다음에 노회도 다 두 개로 쪼개졌죠. 교회도 쪼개졌죠. 가족들도 쪼개졌죠. 가족들도 이쪽 저쪽으로 분열해요. 비신사적인 공격이 난무하고 재산을 찾기 위해서 같은 교인들끼리 법정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님 강단에 똥물을 갖다 끼얹고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치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WCC를 이제 탈퇴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통합 측이 이제 WCC 탈퇴를 결정합니다. 1959년부터. 근데 이제 승동 측의 요구가 이제 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NCC도 탈퇴해라.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다 탈퇴해라. 그 다음에 연합기구의 이사직은 절반씩 나누자. 그 다음에 신학교 교장은 우리가 신학교 교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돼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못 합친 거예요. 그래서 1969년도에 가서 더 이상 합동과 통합은 합쳐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통합 측이 다시 WCC 활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969년도에 강신명 목사님 계실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통합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나 그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연동이었죠. 연동이었는데 승동으로도 안 가고 연동으로도 안 온 상당수의 중립이 있었습니다. 중립. 그래서 중립이 연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승동 측 안에서도 상당수의 교회가 승동을 탈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들까지 합쳐집니다. 그래서 연동, 중립, 승동 탈퇴자, 그 다음에 4개가 아니고 3개겠죠. 장로교 선교부가 합쳐져서 우리가 통합했다. 이름을 통합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면 합동은 왜 합동이냐? 원래는 승동이었죠. 그런데 고신 측하고 합쳤어요. 고신 측하고. 그래서 합동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훗날 고신은 승동하고 합쳤다가 고신은 다시 돌아갑니다. 장로교 합동운동을 10년 동안 한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황경림 목사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장로교단하고 합칠 때는 이런 원칙으로 합친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고집과 태도를 이제 버리고 독선 편협을 안 하겠다. 이건 뭐냐면 근본주의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대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웨스터민스터 신조에 입각해서 이 두 개를 축으로 삼고 세계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노선과 유대를 맺고, 자, 그러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사도신조를 갖고 있는 장로교회와 우리가 유대를 맺고 설사 장로교가 아닐지라도 어떤 교회들하고 연합하느냐?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다른 교회 교우와 성도들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저들과 연합해서 공동의 사명을 완수한다. 이것이 바로 그 통합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친구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가 같이 합칠 때는 근본주의는 안 가고 사도신경과 웨스터민스터 신조를 가지고 세계교회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겠다. 그런 입장을 우리 총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로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폐쇄적이면 안 돼요. 세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합니다.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선교 사명은 같이 협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라는 원칙이에요. 승동과 고신이 합쳤습니다. 그런데 합친 지 3년 만에. 그런데 고신이 600개 교회가 들어왔는데 떠날 때는
400개만 나가요. 그래서 200개 교회, 고신의 200개 교회가 그대로 합동에 남았습니다. 합동 내부에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합동 측이 이제 황해도, 평안도, 호남이 교권을 잡고 63년부터 75년까지 12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중부와 영남 쪽이 이제 소외가 돼 있죠. 이분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교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79년에 주류축과 비주류로 분열이 되는데, ICCC 돈 받아갖고 분열된 교단들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합동 안에서 성경장로회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 대신과 성경장로회로 또 갈라지죠. 호헌총회를 만들었어요. 이 호헌총회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한 번 갈라진 교단은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합동측 안에서 주류, 비주류가 이제 갈라졌죠. 그리고 이 비주류 안에서 또 계속 갈라지죠. 감리교 분열과 재결합은 이제 그대로 넘어갑니다. 성결교 분열도 아까 했던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교단 등장하는 건 나사렛 교단이 55년도 이제 이 사람들 성결교단의 한 축입니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들어오죠. 50년대에 오순절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성장합니다. 신복음교회. 그 다음에 루터교도 50년대에 들어옵니다. 퀘이커도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다 마치겠습니다.